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을 만나면 힘이 나요와 40대 50대를 위한 4050 지금이다라는 책을 70 중반에 각각 낸 저자 정상곤입니다. 제 인생은 여러분 태평성대학 근사한 생각을 하는데 제 인생은 파란만장 좌충우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았고 좌충우돌 부딪혔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 파란만장하고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심지어 나이 들어서 70세 이후에도 책을 2권 출간하고 유튜브 고도달 유튜브도 한 2년 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기업체들 유료 컨설팅 그 다음에 직장인들 커리어 상담 유료 무료 했습니다. 그러면 일만 했느냐? 아니죠. 여행 무지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취미생활 충실히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야 너처럼 살면은 좀 부러움이 없겠다. 더 이상 최고의 시니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더군다나 저한테 컨설팅을 받는 50대 정도에 되는 분들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좀 자랑했습니다. 첫 직장은 주물 공장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먼지, 열, 쇠 이런 데서 완전히 직공들처럼 일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녁에 나와서 오늘 배운 코스에 이론적인 백업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금속가 출신보다 훨씬 많이 한다. 금속 도면 다 읽고 한다. 외국바에 나 데려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어도 독학으로 한 일본어가 워낙 잘 되니까 또 일본 가서 교포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일본 비즈니스를 제가 시작한 게 75년도부터니까 50년을 일본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네가 일본 비즈니스에 산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일본 비즈니스를 했고 일본 가서 일본 비즈니스를 했고 한국에 와서 일본 수출을 했고 또 일본 상장 기업에 한국 사장했고 서울에 와 있는 많은 일본 기업들을 고문했고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창업에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많이 해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어서는 주로 일본 기업들 자문, 지도 또 우리나라 40대, 50대를 위한 카운슬링.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EAP 협회라고 있어요. 상담협회. 거기 상담사가 한 2,000명, 2,200명 정도 되는 전국 조직인데 거기에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제가 7개월 동안 커리어 카운슬링 지도자 양성 코스를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아이고 직접 다 하시게요? 해볼게. 그걸 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하자면 그것도 일종의 좌충우돌인데 하면 다 됩니다. 우선 말이죠. 50대를 우리가 보면 아직 생생하다.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생생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제대로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기다. 그러니까 50대 다 돼가는 애들이 이제 끝이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50대들이 그런 마인드 체인지를 잘 못해. 비관적으로 생각해. 두 번째는 퇴직하고 은퇴하고 이러면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아요. 그때 시작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삶을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혼자 안 되면 저 같은 상담사를 불러서 한두 시간 차를 마시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자기가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자기 답을 찾아요. 원래 카운슬링은 저희가 다 들어주는 과정에서 본인이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카운슬링을 하겠다는 개념이 약해.
그냥 친구들한테 물어봐. 그럼 친구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잘 되겠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유료 카운슬링이라든가 또는 뭐 카운슬링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약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 국가 그 자격이에요. 카운슬러가. 심리 상담사도 굉장한 자격증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50대가 제일 불안한 게 사실은 경제적 불안감이죠. 왜냐면 그 아버지들은 돈 좀 있지만 자식 안 주려고 그러고 요즘 안 준다 그래. 그리고 애들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교육비 들지. 또 뭐 주위에 보면 좋은 차 타지. 좋은 집 아파트 사.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중공업에 강연을 갔었는데 거기에 현장직들 반장 뭐 한 50 전후 되는 반장들 연봉 1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면 세상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 같은 사람이 자동차 조그만 거 타고 경비 줄이고 1억이면 연 한 3, 4천만 원만 저금을 한다 치고 넣어라. 연금도 붙고 뭐도 붙고 해봐라. 그거 30년만 하면 엄청난 돈 된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한다고 돈 쓰고. 경제적인 불안감은 자기가 만들어 온 건데 지금부터가 더 큰일이야. 왜? 관성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이사였는데 어디에 전무였는데 친구 야 밥 먹자 그러면 저놈하고 설렁탕집 가자 뭐 하니까 그래 저기 경복궁 같은데 어디 좋은 집 있어 한식집 내가 예약할게. 그러면 인당 막 10만 원 밖에 나가는데 긋고 나오면서 속이 쓰리는데도 폰 빡 잡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면서 불안하지. 경제적 불안감은 이건 제가 재무 설계를 해줄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자기와 자기 부인과 가족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짜야 됩니다. 그걸 안 한다고. 자식들도 아버지의 고민을 알면 씀씀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어려운 걸 아는 자식은 오히려 나중에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은퇴가 가까워지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하는데, 1년이 다 만나면 똑같은 소리 하고, 2년이 다 만나면 똑같은 소리 하고, 너 작년에도 그런 소리 했잖아요. 야, 세월이 빨리 가네요. 뭘 해놓은 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직하면 조금 비참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비참해지는 거지. 그렇게 살면서 퇴직 후에 잘 살아?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냉정히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의 50대가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 경제성장 잘했다. 잊어버려야 되고. 우리 세대 경제성이 없다. 어떻게 살 거냐? 딱 짜야 돼요. 짜다 생각하면 안 돼. 짜야 됩니다. 일본 애들이 왜 요만큼 돈을 가지고 벌벌 떨고 쌀 사러 한국에 오느냐? 왜? 경제 현실을 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덜컥 퇴직하는 사람들. 안타깝지. 그때부터 나서 직장을 찾으려고 그래. 안 돼요. 대부분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전 직장에 있었던 미련, 환상 그걸 지우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었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연봉 1억 5천 정도 받았다. 그런데 굉장한 특기와 인맥이 있어서 중소기업에 중역으로 가서 대접을 받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월급 300만 원짜리 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월급 300만 원 정도 낮추면 다 오라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 발품 무지하게 팔아야 그런 직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인드가 내가 연봉 1억 5천 받다가 300을 받아 불쌍한 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살았다. 이제 나머지 인생은 요걸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라이프 플랜을 짜면 그건 그것대로 가요. 실제로 우리 아파트에 관리소장, 제가 주민대표 하니까 관리소장이 바뀌고 가잖아요. 내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관리소장들이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기요, 소장님이 그 아파트 101호, 102호에서 있었던 일 제목으로 책을 하나 쓰세요. 왜? 온갖 일이 많지 않냐, 싸우고 그러면 그걸 쓰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 경비원 이런 거 다, 대단지는 어떻고 이거 다 써가지고 책을 쓰고 제목을 101동 102호 해놓고 부제로 아파트 경비 관리비 줄이는 방법, 부제를 달아나고 책을 하나 딱 내십시오 하면은 10,000세대, 20,000세대 주민대표가 그 책을 보는 순간에 당신 연봉을 서너 배로 올려서 데려갈 거다. 지금 내가 4번째 주민대표를 봤는데 아무도 안 해. 그것을 우리나라 50대가 생각은 있는데 액션을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책을 내가 쓰면 안 되지. 내가 관리소장을 하고 쓰는 거하고 제3자가 쓰는 거 다르잖아요. 야, 그런 게 하나의 사례인데 우리의 50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딱 1년 동안 내가 그럼 딴직을 찾는 사이에 내가 앞에 있던 일을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주문을 했다든가 또는 기계를 했다든가 로봇을 했다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자기 책을 하나 쓰는 거예요. 딱 써가지고 지금 다시 입사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든가 뭔가를 가지고 책을 내잖아요. 그럼 이 책을 누가 보겠어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볼 거 아닙니까? 또는 저기 면접 보러 갈 때 제가 이런 경력이 있어 책을 써봤는데 사장님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그분이 우리하고 일합시다 이렇게 되지. 제가요 S기업의 상무였는데요. 회사는 작지만 연봉 한 7, 8천만 주시면 제가 와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지하의 거절입니다. 그 따위는 안 됩니다. 착각을 많이 하죠. 본인이 착각. 그 핑계지. 제가 그 지도하는 어떤 직원들 몇 명은 직장 다니면서 어떤 일본 여자애는 직장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일본의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토요일 날 비행기로 일본 가서 면접하고 오고 1년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자격증 좀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또 한 회사의 팀장은 제가 너 60 넘으면 뭐 할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기는 상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길래 나한테 영향받았어? 그랬더니 선생님 보니까 좋아요. 그럼 알았어요. 그 대신 상담도 분야가 많다. 여성이잖아. 난 남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 컨설팅에서 이쪽이 가깝지만 여성이면은 여성 직장인의 고민 상담 이쪽을 포커스로 맞춰라. 공부를 해라. 그러면 우선 심리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고 석사는 방통대나 이런 데 해서 해라. 그거 다 했어요, 지금. 그 애는 이제 앞으로 회사 이제 곧 관두게 되면 그 분야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일이 굉장히 바쁘지. 일이 바빠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죠. 사람들이 뭘 안 하는 사람일수록 입에 바쁘다는 말이 배에 있다고. 저는 이제 많이 만나봤는데, 강의장에서나 또 상담실에서나 또 기업체, 집단 상담 많이 만나보면 이 회사 관두고 싶어요. 관두고 싶어요. 그래서 딴 회사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퇴직, 전직, 재취업 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제가 왜 관둘라 그러느냐, 또 관두면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 뭐가 불만이냐, 이런 걸 들어가면서 잠깐 지금은 때가 아니다든가, 지금 해라든가 이런 상담을 제가 해줘요. 두 번째는 이제 한 40 중반에서 50이 되잖아요. 직장생활 이만큼 했는데 창업을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창업도 많이 해보고 성공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한 줄로 얘기하느냐.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오? 창업은 내가 몰두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거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즐겁다. 그 분야를 나한테 찾아와. 찾아오면 그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벌려고 그러냐, 아니면 뭘 하려고 그러느냐.
돈은 좀 덜 벌더라도 보람을 찾으려고 그러느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걷어붙이고 막 살아야 되는 거고, 보람을 위해 살겠다면 그렇게는 안 해도 돼. 그거를 설계를 하자. 네 성향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 창업은 어떤 분야에서 당신이, 제가 내면의 소리라 그러는데, 당신이 평소에 난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걸 끄집어내라. 내면의 소리를 찾아내라. 그래서 그 분야를 찍어오면 내가 창업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줄게. 창업이라는 거를, 창업 스쿨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한 번에 다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고 집도 뭐 좋은 데 있고 뭐 아주 풍족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셨어?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글쎄 어떻게 벌었나,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했지, 많이 안 썼지, 그 다음에 집사람하고 상의했지, 혼자 막 저지르지 않고 상의해서 했지. 그러니까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빌딩 샀을 때도 집사람하고 이제 빌딩 하나 사자 뭐 이렇게 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실패해요. 자기 돈 가지고 마누라 밥값이나 주고 자기 주식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다 저지를 뿌린다고. 저는 재무 설계를 같이 인생을 사는 집사람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 설계를 제가 차분차분히 해줘요. 최악의 경우에 이 돈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한 5억이라도 모기지론으로 넣어서 이거 못 깨게 해라. 뭐 그런 것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만 해주면, 재무 설계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고 월 생활비를 얼마를 쓰게 하라. 요 정도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네 마누라한테 월 200씩 5년만 좀 직장 생활 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도 내가 구체적으로 다 해줍니다. 그게 재무 설계죠. 그 다음에가 4050들이 사실은, 우리 그 사장 꼴배기 싫어서, 전무 그 꼴배기 싫어서 내 던진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소리가, 잠깐 여쭤볼게요. 그 전무님은 나이가 몇인데요? 당신이 몇 살이요? 그럼 뭐 48입니다. 60까지 12년 남았네. 전무 몇 살이요? 55세래. 1, 2년 남았구만. 1, 2년 처음 되겠네. 왜? 그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을 바꾸냐?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을 바꾸지 말고,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든가, 내가 앞으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에 이 직장 생활 도움이 안 된다든가, 그럴 때 던지는 거지. 저는 꼴 보기 싫어 던져 말도 안 된다. 그게 이제 역의 방향이고, 또 좋은 방향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 놓는 거에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저놈은 괜찮은 놈이야. 제가 IMF 터져서 굉장히 어려울 때 대우 중공업 사장하시던 윤 사장님께서 한국중공업으로 가셨는데 날 불러갖고, 야, 여기 7,500명인데 교육사업 이거 좀 해라.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이 그냥 완전히 신났지. 소문이 나니까 딴 회사 우리도 해라, 우리도 해가지고 막, 그 정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분이 왜 날 불렀냐? 인간관계예요. 그럼 제가 대우 사표 내고 그게 8년 후예요. 8년 동안 컨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사 가면 그 회사 방향으로 오줌도 안 넣는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관계로 인간관계 만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왜 은퇴하고 무슨 막 하고 나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황혼 이혼이에요. 월급 받을 때까지 좋았는데 마누라들이 집에 계속 앉아있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부부관계를 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방송에 자랑할 정도인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여행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많이 다녀요, 같이. 우리 친구들이 제발 그런 이야기 딴 데 사지 말라고.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집사람을 애들 키우고 고생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 내가 미안해서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좋죠. 그러니까 4050들이 돈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가정생활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좋은 아버지로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 작은아들이 그래도 서울과학고등학교 나오고 서울공대 검도하고 나오고, 근데 우리 어머니
칠순 때인가 뭐 그때 이제 뭐 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입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어머니 그걸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야 저놈이 말이야 대학교 그때 1학년 때인가 그래요. 저놈이 말이야 할머니 좋으시겠어요. 저런 아들을 두셔서 할머니 그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한테 저런 아버지를 주셔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거는 모든 말의 함축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는 것이 돈이고 출세고라기보다도 그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돈, 회사, 직책도 있지만 가정도 굉장히 충실히 해라 하는 얘기를 제가 꼭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기가 안 하니까 퇴직 후에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퇴직하고 8년 후에 사장님이 한국중국 사장 갔을 때 날 불러서 오달 줬냐? 저는 퇴직하고도 1년에 여러 번 대우본사를 갔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점심 먹자. 너 어떻게 지내냐? 이런 사업한다. 계속 만났어요. 그럼 걔네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야 걔 불러. 지네들 모임 불러요. 그것은 자기 할 나름이에요. 즉 특히 중역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폼 딱 잡고 있다가 나오면 이 새끼가 내가 나왔는데 부하들이 연락을 하네. 그러면 안 돼요. 왜? 지가 부하들 연락을 해야지. 아까 제가 저는 행복합니다. 왜?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왜? 상담 공짜로 해주고 점심도 사주면서 해주고 기업체 상담은 돈을 받아요. 개인 상담은 제가 돈을 안 받습니다. 철학입니다. 연락 오면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야 바쁜데 개인 상담 왜 하냐? 이거 안 하면 집에서 텔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이건 나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하면 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퇴직하면 찾아온 놈 없더라. 그럼 잘못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리스트 뽑아가지고 이놈은 내가 연락해보자. 하면 돼요. 하면은 아마 찬바람이 생생 불 거예요. 왜? 갑자기 왜 부탁하지? 뭐 부탁하라고 연락하나? 그럴 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게 들렀는데 요즘 술 한잔 하나 먹고 가자. 사주고 오고 아무 이야기 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온기를 불러오여야 인간관계가 따뜻해지는 거지. 한 2, 3년 연락 없다 이 새끼들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만나가지고 야 넌 한 3년 동안 겨우 연락해 겨우 만나네 너 힘드네 이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절대 두 번 다시 안 만납니다. 인간관계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무지하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반성, 자기 발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다 업보라 그래. 그 업보. 퇴직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잘렸다 또는 정년퇴직이다. 이 두 종류가 있고 잘렸던 정년퇴직이든 경제적 여유가 좀 있다 없다 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나이도 있고 제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람 있게 살까? 봉사는 뭘 할까? 어떤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쪽으로 몰두하면 길이 나오고 퇴직을 당했는데 돈이 딸랑딸랑하다. 그때는 재취업, 구직활동을 필사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나 이런 데서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가야 돼요. 그냥 야 어떤 놈이 옛날 우리 하청업체도 많았는데 나를 중역으로 좀 안 모시려고 하나? 그런 헛된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김 사장님 옛날에 있던 뭐 아무개 상무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 실력이 이게 있었는데 자 이거를 다 녹슬게 하기 전에 아깝고 또 중소기업이 필요하면 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만 받더라도 내가 봉사할 용의가 있는데 이렇게 슬슬 흘리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뭐 전문의 무슨 말씀하세요? 뭐 1, 2억씩 받으신 분이 2, 300. 아니 이제 우리 나이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보람의 나이야. 그러니까 2, 300을 받더라도 보람 있게 내 일을 하고 싶지. 그런 분들은 취직이 돼요. 그런 직장에 옛날에 했던 자기 화려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잊어버리고. 특히 요즘도 내가 어떤 분을 만나보면 고급차 탁 타고
선생님 조심히 합시다. 가보면 비싼 식당 탁 가고. 근데 아직도 멀었네 저 친구. 한 2, 3년 더 걸리겠다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도 있고 어느 정도 있어서 착착 준비해온 사람들은 공부 같은 걸 해요. 뭐 붓글씨를 한다든가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면은 우선은 화려한 거 잊어버리고 직책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올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족관계 친구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를 해서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살면 돼요. 대부분은 됩니다. 먼저 다가가는 삶. 쓸데없는 자존심, 우월감. 내가 옛날 쟤보다 나았는데 내가 퇴직했다 좀 저놈 아직 현직이야. 내가 퇴직했다고 무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그거 다 버려야지. 딱 가서 제 친구 중에 한 명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상곤아 왜? 나 부도난 거 알지? 알지? 나 돈 없어. 너희들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 모임에서 나는 회비 면제도 알았지? 알았어. 그럼 참 나와요. 걔는 좀 면제야. 다 알아. 그런 애들은 다 올려. 저 새끼 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재수없이 그때 부도 났었어. 응? 대단하지 뭐 이러고 산단 말이죠. 하기 나름이에요. 직장인들 착각 너무 많아. 네? 최선을 다해서 나 일하면 내 장래가 보장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회사에만 일해. 일본 애들 특히 더 그런데. 제가 어느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갔는데 거기에 그 부장이 개인적으로 좀 만나자. 선생님, 왜? 너 잘 돼가지고 지금 코스닥 상장했잖아. 그랬더니 회사 상장하면 뭐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서너 명 창업 초기 멤버인데 상장하고 직원들이 200명 되고 됐는데 회사가 잘 되니까 이제 점점 조직이 갖춰지고 미국에 유학 갔던 애들 막 들어오고 내 밑에도 뭐 미국의 인류대학 애들이 막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장님이 회의할 때마다 내가 뭐 이야기를 하면 김 부장 가만히 있어봐. 하버드 너 좀 얘기 좀 해봐. 스탠퍼드 너 좀 얘기해봐.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견디다 보니까 불면증 오고 심해가지고 지금 회사는 얘기를 안 하지만 정신과 병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거는 열심히 하면서 너의 장래나 너의 실력에 대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할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회사는 월급 줬다 이거야 이미. 회사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네 업그레이드 노력해라. 그거 착각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다. 제가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누군 다 안 하냐? 이러면 그치. 두 번째,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뭐 LG전자 어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어디, 기아 어디 내가 뭐 어디 가면 중소기업 취해가 안 되겠냐? 안 돼요. 중소기업 사장들하고 내 면담을 해보면 대기업 사람들을 채용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자기를 무시한대, 오너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야 삼성은 이렇게 해 임마. 너 이게 뭐 애들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왜? 중소기업이 인재 풀이 낮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자근자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요. 어디든지 취직 잘 안 돼요. 숙이고 들어가야 돼. 내가 그 직장인 그 재취업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난 어느 분야를 가야 되겠다. 그럼 그 분야를 리스트업을 해라. 그럼 경기도 어디 회사가 있다. 그러면 발품을 봐서 그 회사 주변에 가서 저녁에 그 회사 주변의 술집에서 혼술을 해봐라. 직장들 이야기 들어봐라. 그럼 직장들이 불평불만을 하는지 화기애애한지 나온다. 화기애애가 나오면 회사 괜찮아. 그러면 그 회사 지나가다가 여러분 술도 이 회사 다니세요? 잘 마시네. 회사 분위기 좋은가 봐요. 좋아요. 우리 뭐 사장 좋아요. 왜 중소기업 사장 좋아요. 이야기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좋아요. 그런 식으로 딱 파악을 한 다음에 찾아가는 거죠. 사장님, 제가 뭐 어디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은퇴했고 은퇴 자금 퇴직금도 받아 있는데 이제 나이가 아주 쌩쌩하니까
한 10년은 일할 것 같은데 우선 한 5년이라도 보람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월급은 100만 원 좋고 200만 원 좋으니까 사장님이 저 일 시켜보고 줄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장님 좀 도와드리고 사장님도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좋은 기업에 계셨는데 보수는 그러면 글쎄요 뭐 전에 반 정도 한 7천 정도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예 그 정도 드려야지 그러고 안 한다 이겁니다. 내 실력에 어디서 취직되겠지 뭐 어쩌고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착각 중에서 난 이런 얘기야. 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네가 왜 회사를 위해서 일했냐? 너를 위해서 일했지. 네 봉급 받으려고 일하고 네 진급하려고 일하고 네 능력 향상시키려고 일하고 그 비싼 비행기표 다 끊어가지고 해외 출장 얼마나 다녔어. 시야를 넓혔는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일한 거더라고 나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회사가 나를 잘못 대접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일했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교육을 안 시켜준다고 그래. 내가 상담하다 보면 우리 회사 중소기업에 대해서 교육이 약해요. 막 이런다고. 그 내가 아니 왜 회사가 교육시켜주기를 바래. 사장님한테 얘기해. 우리 회사가 이러는 방향인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이런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우리 저하고 밑에 있는 과장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거 사장님이 안 받아줄 텐데 내가 이야기해서 대부분의 사장들은 다 받아줘요. 아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서 회사가 교육시켜주길 기다린다니까. 그 내가 꼭 자기 능력은 자기가 개발하는 거니까 그 교육비 받아내가지고 교육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요즘에 뭐 현대제철 뭐 난리 아니에요. 우리 버팀은 정년퇴직까지 60인데 앞으로 연장하면 65세까지 어쩌고 해외 이전에 보면 땡이잖아요. 회사가 정년까지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특히 중소기업은 내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년까지 버틴다기보다 현재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내 인생은 회사를 떠나면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일을 위해서 나는 이런 공부를 미리 몰래 해두자. 이거 인생이 좋은 인생이죠. 그런 분들이 참 바보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는 회사에 모든 걸 바쳤는데 회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저는 경영도 해보고 경영자 컨설팅도 많이 해보면서 뭘 느끼느냐. 제가 일 잘해왔어요. 그런데 얘도 잘해. 둘이 마찰이 있어. 같이 못 가. 그러면 쟤를 내보내자. 얘가 일을 못한 게 아니에요. 잘해. 그런 경우도 있고. 요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게 안 되겠다. 이 사업 좀 접자. 일로 가자. 왜 접어요? 회사 상황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고 나오는 사람일수록 원한이 많아요.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 딱 그 불평불만한 사람이 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보면 고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을 이제 카운슬링을 하니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경영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사표를 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표 내기 전에 시그널은 없었나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게 나오는데 직원이 몇 명인데요? 거기는 직원도 다 사표 쓰나요, 지금? 안 쓰는데요. 그 사람들 왜 안 쓰고 붙어 있고 당신 나갑니까? 당신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질문 자꾸 던져가지고. 그러다 보면 막 억울하고 하다가 하기야 제가 불평불만 좀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예. 다 본인의 귀책사유거든. 이 자기 발견이라는 언어는, 용어는 제가 사실 일본에 있을 때 어느 책에서 본 용어예요. 발견이라는 것은 몰랐던 걸 아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듯이 그 철학자도 자기를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퇴직자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제일 모르는 게 자기 경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자기 학력이
아니, 나이 55세인데 20세 대학교 나온 걸 갖고 35년이면 아무 실무도 없는 학력 가지고 학력 이야기하고 이게 회사가 인정 안 해준다고 투덜투덜 한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회사는 뭘 보느냐. 제가 중소기업도 해봤으니까 딱 오잖아요. 선생님은 우리 회사 이런 일을 하는데 선생님의 능력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저 회사를 가면, 아까 그래서 내가 몰래 가서 술 마시는데 가보고, 이 회사 이렇다. 그럼 조사를 해보면, 아, 매출이 좀 오른다. 근데 IT가 좀 약하다. 또는 이커머스가 약하다. 이런 걸 좀 파악하고 나면, 아, 사장님, 이 회사가 좀 더 클 수 있기 위해서 이커머스 쪽을 대대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부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방법이겠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근데 제가요, 그 물류부서에 그 본부장이 했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본부가 없어, 조그만 회사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특히 건강은 어떻고, 가족은 돈이 얼마 있고, 자식은 잘 돼 있고, 부모가 돈이 있냐 없냐 다 봐가지고 현재 자기의 위치를 평가하라. 종합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럼 우선 마누라가 땡 하게 돼요. 남편 제발 좀 나갔다 와라. 그러면 저 파고다 공원 가 있다 와야 돼. 예, 예. 그 다음에 자기 발견을 하기 위한 방법이 많은데 제가 4050 지금이라는 책에서 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단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려는 노력을 우리가 덜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네. 상담할 때는 프로세스별로 해요. 지금 그 어느 분야 조선 쪽이셨습니까? 자동차입니까? 뭐 어디 화학 쪽이십니까? 그쪽에 우리나라의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장래성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앞으로 견조하네. 그러면 거기에 하천공장단 이런 데들도 당분간은 괜찮겠네요. 든가, 아, 그쪽은 사양입니다. 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변화도 지금 뭐 미국하고 난리지만 이런 거. 고용 환경도 60대 이상 고용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통계도 살펴보고. 그래야 자기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쓰게 해요. 너를 팔아봐라 이런다고. 제가 이제 딱 오잖아요, 저한테. 제가 이 회사 사장입니다. 당신이 얼마 연봉을 받기 위해서 당신을 팔아보세요. 그런다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요, 어느 학교를 나오고요. 그거 말고 난 그런 거 안 사. 팔아보세요. 그러면 예, 제가 그동안에 틈틈이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귀사에 이런 도움이 됐고 이렇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조직을 아우르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정도면 내가 사지.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몰라요. 그거를. 그 다음에 퇴직을 하고 나면 참 중요한 게 아까 건강, 가족, 재무, 뭐 자격증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거를 써놓게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당신이 뭐를 하고 살고 싶어? 어릴 때 뭐 하고 살고 싶었어? 60, 70에 뭐 하고 살고 싶어? 적어도 저는 이런 걸 하면 인생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많이 그걸 했는데 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말이야. 좀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말 중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툭툭툭 던져가면서 제3자의 비친 나를 보는 거지요. 왜? 자기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워크넷이라고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진단이 많습니다. 그 진단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면이 있나, 뭐. 그거 알고, MBTI 진단도 해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역량 다 한다. 그걸 저한테 다 가져오게 돼요. 보통 커리어 카운슬러한테. 가져오면, 당신은 이러니까, 자, 이 환경을 놓고, 군대 작전 짜듯이, 자, 여기서 당신이 5년, 10년, 뭘 하면 좋겠냐. 당신 건강은 이렇고 이런데, 부인은 아프니까,
지방 근무는 안 될 거 아니냐. 뭐 이제 다 있잖아요. 다 따져봐야 돼. 예.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트에 SWOT, 예? 그 강약점, 장단점, 이런 거를 딱 써보라 그래요. 난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난 이런 위협이 있을 것 같다. 뭐, 나이 드니까 난 건강이 나빠질 위협이 다 써요. 그걸 놓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을 어렵겠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짜서 하고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지금부터 5년 동안, 10년 동안 할 일을 좁혀봅시다. 좁히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요런 분야가 좋겠네. 돈은 요 정도는 벌어야 되겠네. 예. 그러면 투잡을 뛰어야 되겠네. 야, 원잡도 되겠네. 아니면 부인한테 좀 일을 하라 그래야 되겠네. 그런 거를 자기가 다 해줍니다, 이야기를. 근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마누라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지. 그걸 당신이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러이러 우리 문제가 있다. 당신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야지. 당신 일해. 앞으로 수입이 없어 이러면 되냐? 제가 이제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문가 상담을 잘 안 해. 커리어 컨설턴트, 심리 상담사로 상담을 하면 굉장히 뭐가 잘못되는 줄 알아. 근데 일본만 해도요. 제가 일본의 산업 카운슬링 그 전국 대회를 가봤는데 저처럼 머리 허연 상담사들이 한 2-3천 명이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앉아가지고 세션 토론하고 다 해요. 뭐 그건 심도 있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1년 정도 요양치료를 받고 돌아온 사람의 직장 적응 상담은 어떻게 하면 좋다. 또는 해외에서 온 사람은 어떻다. 외국인은 어떻다. 또는 출산 후에요. 이런 걸 다 공부를 시켜요. 그거를 그냥 우리는 야 애기 잘 낳지? 자 이래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건 후진국이에요. 아직은 후진국이에요. 네. 안타깝죠 뭐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잘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준비가 없어서. 준비 있는 사람만 된다고 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준비를 안 해. 그냥 닥치면 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참 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이런 분야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분야 잘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어느 기업들이 이걸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분야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의 변화를 아는 사람들. 또는 야 이게 AI가 들어오면서 말이죠. 이 분야는 사람이 막 줄을 것 같아요. 뭐냐면 광고, 배너 광고 이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도 금방 잘리겠죠. 그러면 광고 분야에서 배너 광고를 안 하는 쪽은 뭐가 있을까? 온라인 광고? 이걸 내 공부 좀 해봐야 돼,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돼요. 그 분야에 그 자격증이나 공부를 해서 무기를 갖춘 사람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어떤 조건으로 채용합니까? 아니고 저는 이 정도만이라도 받으면 취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잘해. 그 사람 나갈까 봐 걱정해야지. 못 내보내서 걱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퇴직자들의 그 스탠스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일에 돈을 적게 벌더라도 좀 보람도 느끼고 또는 취향에 맞고 또는 뭐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니까 좋고 왜? 3일 정도는 딴 일 해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오전 근무만 해서 좋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법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전직 재취업 스킬을 학습시키는 개인들이 있어요. 회사도 있고 있어요. 그저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정부 기관도 그런 걸 해요.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해야죠. 말하자면 발품 팔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뽑습니다. 절대로. 과거의 화려함, 직책, 성과, 연봉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조건이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이후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직 재취업도 스킬이에요. 공부도 해야 돼요. 면접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아파트 경비원 그런 분들한테 내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전직 교장 선생님도 있고 전직 중역도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 얼굴이 밝아요. 왜? 돈은 적지만 일이 있다. 좋아해요. 근데 아직 지금 40대쯤 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에이,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그 돈 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돼요.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에 맞게 나이가 있어야 돼. 근데 한 27, 8살짜리가 해야 되는 일을 나 같은 사람이 하면 너무 잘하지. 조직이 이상해져요. 조직 문화가. 이제 그게 우리나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나이 든 사람들이 우선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는 티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티를 낸다고.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우리 아들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이 38살 때 대우의 무역부장이었다. 그때 우리 부서가 매출 볼륨이 1억 달러였다. 생각해봐라. 38살짜리가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부서 책임자였는데 너희들 지금 그때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잖아. 아버지가 지금 너희한테 잔소리하면 안 되잖아. 즉 젊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갖고 재취업을 해서 젊은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아직 쟤네들이 아직 어린데 이러면은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보다 상당한 분야에서 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나이 든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그게 나이 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재 알선 회사가 인재 알선을 시키고 3개월 내로 사표를 내면 알선료를 못 받아요. 그게 인재 알선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회사를 찾아왔는데 그 회사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이런 스펙입니다 해서 매칭시켜서 해줬는데도 3개월 이내로 관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자꾸만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새 직장을 가면 여기서 열심히 배워야지. 아니, 선배님, 이건 어떻게 되세요? 나이 어린 후배님, 야가 아니고 후배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외부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좋은데, 이건 어떡하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 부장으로 있었는데, 그 밑에 과장이 있었어요. 일찍 사표 내고 나왔어. 이 회사에 가 있었어요. 여기서 부장이 됐어요. 얘는 중에 갔는데 일로 왔어요. 같은 부장이야. 옛날 내 데려왔던 부하예요. 쟤도 부장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 보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안 된다. 이 회사에서는 제가 기득권자야. 네가 걔한테 잘해. 그래도 쟤 가르쳐야죠. 제가 협조사항이 있어도 협조를 안 해. 야, 가져와 이런다고. 얘는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미쳤냐? 결국 관뒀어요. 적응 못하고 관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중소기업의 공장장 같은 경우는 H그룹의 이제 상무 출신인데 중소기업 공장장이 뻔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서 상장기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만나면 정 선생님은 컨설팅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아시겠죠. 속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시스템도 개판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고치라고 오시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좀 해주세요.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게 구슬을 쉬어야죠. 계속했어요. 결국은 그 성격을 못 버린대.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공장장이 아이씨 잘해봐라. 너 사람 대기업 가세.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사장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둘러싸우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줘서 대기업 사람 내보내세요. 왜? 이 박앤돌 이거 얘네들 평생을 해서 상장기업이 됐는데 얘 하나 내보내면 밑에가 줄줄이 흔들립니다. 내보내세요. 그 사람 폼 잡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직장에 가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행 지점장들이 우리 아파트에 저 주민대표로 오면해갖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힘드실 거예요. 별 아줌마들 다 있어요. 그래도 네네네네 하세요. 내가 그래도 은행 지점장이고 창가에 앉아가지고 거래선들 접대받았는데 그런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하면 당신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창업한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를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이제 급하지. 한 1년 놀아보면 죽을 지경이지. 제일 먼저 하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얼마 전에는 우리 동네에 슈퍼마켓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 표정이 선생님을 했거나 대기업의 전무 정도를 한 것 같아, 표정이. 우리가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오세요. 아주머니 오세요. 이거 어떠세요? 싱싱한 거 왔어요. 이래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물건 집어가면 탁탁탁 계산해주고 말도 안 하고 인사만 해. 내가 몇 번 가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저 사람 1년 안 돼서 문 닫을까 두고 봐라. 1년 안에 문 닫았어요. 왜? 아줌마들이 가기가 머쓱한 거야. 또 오셨어요? 지난번에 이거 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해놨어요. 뭐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폼 잡다가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라. 지 마누라들도 못하고 못해, 안 돼. 그런 에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나와서 창업하지 말고 미리 길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리 공부를 해라. 한 3년이면 3년. 수산업이든 뭐 어디든 뭐 농업이든 가서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창업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서 공부하고 또 농어촌 와서 3개월 살아보는 코스. 요즘 지도 잘해줘요. 농어촌에 사람 끌어놓으려고. 다 해보고 마지막에 내가 농사를 지으면 이런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 결정을 지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덜렁 창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에 우리 고향 가까이 가면 서울대학교 나온 놈이 또는 뭐 고대 나온 놈이 나이 드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고 꼴 보기 안 돼. 딴 데를 가자. 우리 고향 사람도 안 보이는 데 가자. 가서 집을 덜렁 사. 풍경은 좋고. 그래놓고 나면 농사 짓는 거하고 맞추기 어렵잖아요. 작물을 뭐 산에 키워야 될지, 논에서 키워야 될지, 비닐하우스 해야 될지. 그걸 공부를 하고 했는데 안 해. 그래서 치밀하게 2, 3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나는 꽃을 기르는 게 취미였다. 동물을 보는 게 취미였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취미였다. 또는 뭐 나는 글 쓰는 게 취미였다. 그 자기에 맞는 일을 찾아서 글로 가는 것이 수입의 대소를 떠나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적성을 찾는다 그러는 거죠. 제일 나쁜 게 고생 안 하고 돈 벌 길 없어요. 프랜차이즈 딱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쉽대. 거기 아르바이트 쓰면 된대. 그래가지고 GS25 탁 내놓고는 몇 개 놓고 지는 사장이라고 뒤에 앉아 있죠. 그러면 많이 세요. 돈도 세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직하지만 안 돼요. 똑같아. 우리가 딱 식당을 가면 서비스 해오잖아요. 주인 같은 사람이 있고 종업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딱 눈에 보이잖아. 한마디라도. 그래서 딱 창업하겠다 마음 먹으면 완전히 이거 빠져들어야 돼. 빙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고생해서 오래 일한 식당에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아줌마로 변신을 해서 일을 해야 돼. 식당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회사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후배들이 날 도와주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보고 왜 안 되냐 그래서 봐봐. 너 옛날에 후배잖아. 네가 이사 때 너 밑에 과장이었지. 그런데 네가 이제 가면 하청업체잖아. 그럼 뭐 생각해봐. 걔 입장에서는 대접도 받고 접대도 좀 받고 구정 추석에 선물도 좀 받고 하고 싶은데 네가 주는 거 받겠냐? 말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거는 본능적으로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 직장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마라. 저도 사실은 처음에 급하니까 전 직장에 도움을 좀 받으려 했는데 그때 내 후임자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매몰차게 딱 자르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오히려 처음에
딱 당하니까 이거는 인맥 이하 이상으로는 비즈니스로서는 관계를 안 갖는다. 그리고 뛴 게 그 이후에 성공의 지름길이 된 거죠. 사람들이요, 농사를 우습게 알아. 귀농하면 되겠지. 야,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보통 이제 가면은 아주 대대적으로 안 하더라도 집을 하나 잘 짓고 한 300평 정도 텃밭 300평 해봐야 얼마다. 그거요, 1년 지나면 100평만 하게 되고 2년 지나면 50평만 하게 돼. 못해, 힘들어서. 그런데 농사를 한다고? 야,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농어촌 봉사를 많이 다녀봤는데 고추를 묶는 거, 따는 거, 그 하루 품팔이 해보세요. 그 다음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일어나지 못해. 농사가 농사나 짓지 천만의 말씀이다. 그건 안 된다. 이제는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도 IT 기업처럼 특수작물, 특수공법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사업처럼 해야 돼요. 오이를 키우더라도 비닐하우스에 어떤 시설을 넣고 어떤 AI를 집어넣고 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투자금이 한 5억은 들 텐데 그 중에 내 돈 2억 넣고 2억은 정부 지원금 받고 돈 받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퇴직자 상담 이런 거 때문에 책도 쓰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하면은 백전백패. 뜻이 있어서 40대, 50대 초반에 농사를 딱 내려가서 시작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고 놀란 게 어떤 도마도 농장이 이렇게 유리온실인데 한 개가 1000평씩이에요. 이게 4개, 5개 있어. 커요. 근데 도마도가 공중에서 자라. 뿌리 밑으로 이 영양분을 물로 보내줘요. 밑에 흙이 없어. 그리고 로봇 비슷하게 위에 딱 하면서 딱 잘라내고 그러면 세척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다슬기다 뭐다 모든 농사가 과학농이다. 우리가 지금 머리 가지고 있는 농사를 밭에서 키우고 그런 농사는요 뼈 빠지게 해도 돈이 안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 그 벼농사 이런 거는요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도리를 해가지고 이 동네 이거 다 저희가 트랙터 한 대 사가지고 쫙 해주고 나중에 수확하면 얼마나 놓고 그렇게 해요. 노인들이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여자들은 반대를 많이 하는 편이고 남자들은 찬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 하면 독거노인을 면하지 못해요. 부인들은 서울에 친구도 만나고 떠들고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가면은 모기, 벌레, 지네 이런 거 지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골 사람들이 약간 배간시해요. 저 서울에서 잘 나가다 내려온 그 대신 호구 잡아. 우리 동네 이번에 뭐 하는데 선생님 한 300만 원 기부하시죠. 이런 식이요. 안 해? 저 사람은 저 구두쇠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소사이어티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잘 아는 화가 한 분이 그 진입하는데 2년 걸렸다 그러더라고. 일부러 막걸리 사가지고 저기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 일일이 따라 드리고 뭐 제가 여기 뭐 환쟁이로 그림 그리러 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농사일 있으면 도와주고 한 2년 되니까 그쪽에서 야 와라 우리 모임 있다 와라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2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더러워서 못하겠네. 제가 어디 그 시골 가서 김장 담는 걸 좀 도와주는 봉사를 가봤는데 2번 다시 못 가겠더만. 정서가 달라. 시골 아줌마들이 막 내 입에 먹여주고 막 안고 말이지 그러고 막 노래방 가자고 이러는데 우리 마누라도 옆에 있는데 막 환장하겠더만. 이거 나중에 이혼당하겠더라고. 정서가 달라. 거긴 뭐 그렇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골의 그 정 속에 도시민들이 팍 끼어들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습니다. 50대, 60대 초반은 아직도 젊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석양도 빛과 열이 있다.
아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50대는 청춘이고 60도 뭐 준청춘이다.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76세인데 이렇게 지금 떠들잖아요. 그 나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한다 하고 싶다 하는 분야를 집어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그 열의를 이루기 위해서 플랜을 짜시면 돼요. 이제 50대에서 75세까지는 그나마 왕성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짜고 75세 이후는 신체 활동이 적은 뭐 취미, 문화, 뭐 영화, 자서전도 쓰고 뭐 이런 쪽으로 자기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나름대로 짜면 돼요.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